에콰도르에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이렇게 살아서는 답이 없다며 짐을 싸서 어딘가로 떠나려 하는 여성과 그녀를 말리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심을 굳힌 듯 손을 뿌리친 채 떠나는데요. 그랬던 그녀가 한국에서 돈을 벌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동네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나쁜 짓 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번 거 아니냐며 추궁하고 그녀를 칭찬하기보다는 비난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누군가 그녀에게 어떻게 그런 돈을 매달 보내는 거냐며 아주 신뢰되는 말을 해버리고 마는데요. 그리고 곧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그들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있네요. 오늘 둘 중 하나는 분명히 이를 치르게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의 중간 광고 없이 모두 무료로 진행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콰도르에서 태어난 산드라입니다. 늘 어둡고 힘들었던 제 인생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준 한국은 제 두 번째 고향입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행을 택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머니, 삼촌, 이모, 고모, 게다가 동네 마을 주민들까지 제가 한국에 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냥 지금 살던 대로 살라면서 말이죠. 심지어 제가 한국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며 겁까지 주는 아저씨도 있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한국에 가겠다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먼저 에콰도르 고향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제 고향은 아주 작은 마을에 딱 5집안의 대가족이 모여 사는 곳이죠. 각 집마다 3대, 어떤 집은 4대가 같이 거주하고 있고 각 집마다 단체 생활처럼 생활하죠. 하루 종일 식사만 준비하는 사람, 하루 종일 빨래와 청소만 하는 사람, 아이만 돌보는 사람, 그리고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같은 핏줄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다 같이 살고 다 같이 죽겠다는 마음가짐이죠. 5개 집안밖에 없지만 마을에 사는 주민의 수는 거의 150명이 넘죠. 그리고 저희 마을에서 한국에 시집 갔다가 결혼에 실패하고 돌아온 사람이 2명이나 됐거든요. 처음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면서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이 두 번째 실패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한국을 싫어하게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한국 이야기만 꺼내도 다들 예민해지곤 했죠. 에콰도르 도시에만 나가봐도 한국 드라마, 한국 음악 이야기는 흔하지만 이 마을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금지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가겠다고 하니 온 마을 사람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한국에 가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나쁜 이야기들을 말하면서 말이죠. 저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듣기가 싫더군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알겠다고 했고 한국에 가지 않겠다고 말을 했죠. 하지만 저는 한국으로 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가서 식당 서빙 직원으로 취직만 해도 2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데 이 마을에서 돈 좀 번다는 남자들이 그래봐야 한국 돈으로 30만 원 버는 게 다였거든요. 저는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시내로 학교를 다녔던 경험이 있었고 때문에 세상 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많은 에콰도르 사람들이 한국행을 꿈꾸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타지 생활이 힘들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만큼 보상이 따라오니까요.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고 취업 알선센터에서 그렇게나 원하던 한국의 큰 식당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설렁탕 집에 취직을 했습니다. 테이블이 30개 정도 되는 아주 큰 매장이었고 외국 사람은 제가 그 식당에서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일하고 있는 에콰도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블로그에 가입했습니다. 거기서 한국 식당에서 겪는 고충들과 어려움을 겪는 에콰도르 사람들이 많았고 그 글들을 많이 읽어본 상태였죠. 당연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반면에 잘해보겠다는 마음가짐도 컸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한국인 사장님과 다른 한국인 종업원들이 저에게 웃으며 일을 가르쳐주고 저도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저를 좋게 봐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빠르게 식당 일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딱 15분 정도 일찍 나와서 미리 준비를 했고 늘 퇴근도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루는 사장님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일을 열심히 해주고 자기 가게처럼 잘해줘서 고맙다며 기존보다 급여를 조금 더 인상해주고 지금처럼 성실하게 근무해주면 나중에 꼭 일주일 정도 유급 휴가로 보내주겠다며 말이죠. 그때 에콰도르에 다녀와서 가족들도 보고 오라며 지금처럼 열심히만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콰도르 사람들이 악덕 사장을 만나서 힘들다며 토로하는 이야기들은 저와는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습니다. 한국인 사장님은 너무나 신사적이고 멋지셨고 동료 한국인 종업원들도 정말 착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게에서 2년 넘게 일주일에 하루만 쉬어가며 하루 12시간씩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군요. 5월이 가장 안 바쁘니까 열흘 정도 에콰도르에 다녀오라며 휴가를 주셨습니다. 쉬는 날 일당은 빼지 않을겠다며 말이죠. 대신에 비행기 값을 대신 내줄 수는 없으니까 섭섭해하지 말라면서요. 그 말씀에 너무 감동받아서 사장님 앞에서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잠시 다녀온다고 하니 다른 종업원들도 저한테 한두 개씩 작은 선물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에콰도르에 가서 가족들에게 선물 주라며 신경 써주신 것이죠. 그렇게 잔뜩 고향으로 가지고 갈 선물들을 챙겨서 에콰도르로 갔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도착해서 부모님이 저를 가장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지내던 중에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집에 꾸준히 매달 2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보내왔거든요. 한국에서 정말 쓸 것 안 쓰고 아낄 것 아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고향에서의 생활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제 고통을 참아가면서 보낸 돈이었죠. 하지만 마을의 남자들은 제가 그렇게 많은 돈을 보내오자 제가 몸을 팔아서 그렇게 많은 돈을 보내온다고 자기들끼리 쑥덕댔고 그것을 제가 알게 된 것이죠. 당장 달려가서 따졌죠. 5 식구가 사는 마을에 분명히 그 돈으로 옆집에도 베풀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음식이 없으면 음식도 나누어 주었을 텐데 제가 땀 흘려 벌어 보내주었던 그 돈으로 덕을 봤으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게 너무 화가 났죠. 한국 사람들 조심하라며 제가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째려보던 그들이 한국 사람 덕분에 이렇게 생활이 나아졌으면서 감사해야 할 줄 모르는 태도에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싸움이 나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고 제가 이런 취급을 받는 게 서럽다고 느껴졌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상한 소문을 냈던 게 누군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범인을 찾았죠. 옆집에 나름대로 에콰도르에서 좋은 회사에 다니며 제가 있기 전에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던 30대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의 월급이 한국 돈으로 50만 원 정도고 이 정도면 굉장히 고소득이죠. 제가 한국에서 돈을 보내오기 전까지 자기가 받았던 그런 존경과 대우가 이제는 제가 한국에서 돈을 벌어 보내주면 저희 집에서 그 돈을 아껴서 잘 쓰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그때그때 베풀어주자 언제부턴가 마을 사람들이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이 나라에서 저렇게 날고 기어봐야 저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기분이 나빠서 안 좋은 소문을 냈다고 실토했습니다.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들도 그가 헛소문을 낸 것을 아주 크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남자들이 모두 몰려와 그를 몽둥이로 수십 대씩 내려쳤습니다. 거의 죽기 전까지 가서야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을 했고 그제서야 몽둥이질이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한 것도 말하자면 너무나 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자극적으로 말한 그런 것들이요. 한국에 다녀온 사람이 마을에 없다 보니 여기에서는 혼자 고립되어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어버린 경우죠.
물론 한국에 가서 실패를 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부당하게 쫓겨난 경우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은 본인 스스로 외국인이니까 더 못해도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면 분명히 그걸 알아봐주고 그만큼 저에게 베풀어주는 한국인들도 많다는 사실이죠. 한국에 가는 많은 에콰도르 사람들에게 높은 급여를 받는 만큼 대충 하지 말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감사해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독일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알려진 한 대학병원 많은 환자와 간호사들이 돌아다니는 곳이지만 의사들이 모여있는 회의실은 왠지 모르게 싸늘한 느낌이 감돕니다. 한 의사가 병원에서 근무하는 수백 명의 의사들과 병원장까지 불러 모은 자리에서 무언가 발표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발표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장은 테이블을 두드리며 제정신이냐는 말과 함께 불가능하다며 한숨을 내쉽니다. 과연 이곳 독일의 대학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꽤 유명한 대학병원의 심장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메리사라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독일의 대학병원은 지금은 독일에서도 최고로 실력 있는 의사들이 모인 것은 물론 그만큼 치료비도 비싼 대학병원입니다. 하지만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 병원은 규모에 비해 실력 있는 의사를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입원한 환자들마저 병원의 입원 생활에 불편한 것이 너무 많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던 병원이었습니다. 병원장님도 이러한 불편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모로 애를 쓰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원 환자와 입원 환자가 줄어들어 파산 직전까지 가게 되었고 실제로 병원에 근무 중이던 몇몇 유능한 의사들의 급여를 줄이기 위해 그들을 해고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대학병원은 독일에서 제일 실력 있는 대학병원으로 입소문이 나는 것은 물론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아주 특이한 시스템으로 인해 하루에도 몇천 명의 환자들이 몰려드는 독일 최고의 의료병원으로 탈바꿈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병원으로 탈바꿈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근무하는 남자친구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모님 두 분 모두가 대학병원의 간호사로 평생을 근무하셨었기 때문에 제가 의료인이 되길 바라셨죠. 부모님께서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 보니 저를 의사로 만들기 위해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해주셨고 최종적으로 저는 독일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의대에도 무사히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를 의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정말 많은 교육비를 내주신 부모님의 도움도 있었지만 저 스스로도 멋진 의사가 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한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입학한 독일의 의과대학에서 저는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말 환자들을 생각하는 의료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그저 대학 졸업 후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의사가 된 학생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이죠. 환자에게 진정으로 봉사하고 싶고 남을 치료하고 도와주는 것이 좋아서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저와 같은 심장내과에서 공부를 하던 지금의 저희 남자친구 크리스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에는 그렇게 이미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퍼는 주위에서 꼭 한 명씩 있는 천재였는데요. 자기가 똑똑한 것을 인지하고 있어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을 은연중에 무시하는 게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당시 저는 그러한 크리스퍼의 모습이 꽤 당당해 보인다고 생각해서 매력을 느꼈고 실제로 필기시험이나 실습에서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던 크리스퍼에게는 배울 것도 참 많았어요. 제가 다니던 대학에서는 각과 1등과 2등에게만 한국에 있는 의과대학에 교환학생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의술이 얼마나 발전해 있고 그들의 정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었기에 정말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가고 싶었지만 저는 2등 안에 들지 못해서 교환학생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과대학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는 기회는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던 크리스퍼에게 돌아가고 말았죠. 하지만 크리스퍼는 모든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한국 교환학생 기회를 단칼에 거절하는 것도 모자라 한국을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멍청하다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퍼는 독일보다 못 사는 나라인 한국으로 의료기술을 배우러 가는 것이 말이 되냐며 자신은 한국에서 전혀 배울 것이 없는 높은 실력을 갖춘 의료인이라며 가지 않겠다고 했고 실제로 저를 여자친구로 만나고 있었음에도 저에게까지 한국에는 절대 가면 안 된다면서 강력하게 말했죠. 이미 의과대학에 입학하기 전 부모님과 함께 한국으로의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얼마나 선진국인지 알고 있던 저는 곧바로 크리스퍼에게 한국의 의료기술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이고 내가 담당하고 있는 심장 분야에서는 미국도 기술을 배우고 있는 나라라고 현실을 말해주었지만 크리스퍼는 코웃음을 치더니 저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며 대화를 이어가지 않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크리스퍼와 어색한 사이가 되고 말았고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퍼에게 악감정이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경험해보지도 않은 한국의 의료기술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함부로 말을 하는 크리스퍼가 당황스러웠고 실제 의료 현장에 투입되어 수술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인데 자신의 실력에 자신만만하던 모습이 꼴사나워 보였어요. 그렇게 의과대학을 졸업하기 위해 약 5년이 넘는 시간을 전문에 공부를 하고 저는 마침내 대학을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고 제가 그토록이나 바라던 독일에서 꽤 유명한 대학병원으로 알려진 곳에 채용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지만 환자들을 직접 마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하루하루 기대에 부풀게 되었죠. 특히 저와 함께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인턴 동기들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앞으로 수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야만 하는 동기들과는 하루빨리 친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저는 그렇게 대학병원에 처음 출근해 동기들을 만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병원에 출근한 날 저는 아주 익숙한 뒷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죠. 바로 크리스퍼였죠. 그도 저와 똑같은 대학병원에 들어왔던 것이었어요. 크리스퍼는 저를 보자마자 다소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앞으로 잘 지내보자며 어색한 악수를 건넸고 저 또한 어차피 이제는 같은 병원에서 오랜 시간 동안 봐야 할 사람이어서 쿨하게 생각하며 그의 악수를 받았죠.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는 것은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인턴으로 생활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한 경험이 있던 간호사분들보다 모르는 것이 많았고 저는 하루라도 빨리 실력을 쌓기 위해 병원에서 먹고 자며 수술 연습을 하거나 의학 지식을 쌓는데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입사하고 난 이후부터 점점 방문하는 환자들의 수가 줄어들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의료사고 비율이 급증하기 시작하더군요. 대학병원에 들어오고 1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병원장님의 지시가 있어 의사회의에 들어갈 수 있었고 저는 그곳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다니고 있던 대학병원은 부족한 의사의 수를 채우기 위해 저와 같은 아무런 실전 수술 경험이 없는 인턴을 바로 투입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거기에 더해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조차 존재하지 않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병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독일에서는 꽤 실력 있고 유명하다고 알려진 대학병원이었지만 소문과 달리 병원의 내부적으로는 의료사고와 관련된 소송들이 너무 많아 제대로 된 보상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병원이었죠. 문제 해결법은 단순했습니다. 실력 있는 의사들을 고용하는 것은 물론 최첨단 의료장비를 구매해 올바른 수술이 진행될 수 있는 수술실을 준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병원장님은 문제에 대한 현재 상황만 얘기를 할 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료사고를 발생시킨 의사들만 해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점점 저희 병원을 오고 싶어 하는 의사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크리스퍼가 병원에서 보이지 않더군요.
그때 당시 병원에는 수술방에 들어갈 의사들과 장비가 부족해서 인근에 있는 병원 인력까지 끌어모아 환자들을 수술하고 있었는데 저와 똑같은 인턴이었던 크리스퍼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빠서 마주치지 않았겠거니 생각했지만 크리스퍼는 한 달이 넘도록 병원에서 전혀 볼 수 없었죠. 그의 휴대폰 번호까지 지워버렸던 저는 너무나 궁금한 마음에 참지 못하고 선배에게 크리스퍼가 보이지 않는데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니냐며 질문을 했는데요. 돌아오는 대답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크리스퍼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2개월간의 무급 휴가를 신청했다면서 어디로 갔는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뿐이었죠. 그 누구도 크리스퍼의 행방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기에 저는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저는 그저 그가 곧 그만두겠구나라고 생각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퍼가 사라지고 약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병원 전체의 안내 방송으로 시간이 있는 모든 의사들은 회의장에 모여달라는 긴급한 안내 방송이 나오더군요. 제가 입사하고 몇 번 겪어보지 않은 회의장 출석 통보에 저는 곧바로 회의장으로 뛰어갔고 또 다른 의료사고가 생긴 것일까라는 조급한 마음에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장에는 나이가 지긋하신 시니어 의사부터 저와 같은 인턴까지 수많은 의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그 회의장에 제일 마지막으로 출석해 모습을 드러낸 의사는 바로 크리스퍼였습니다. 크리스퍼는 한눈에 보아도 상당히 초초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그전에 크리스퍼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진지한 눈빛이었죠. 하지만 크리스퍼는 자리에 앉지 않고 회의실 앞쪽에 있는 무대로 걸어가기 시작하더군요. 놀랍게도 회의를 주최한 것은 저와 같은 인턴에 불과했던 크리스퍼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발표는 크리스퍼가 약 3개월 동안 한국의 대학병원 출장을 다녀온 기록들이었죠. 알고 봤더니 크리스퍼는 병원장님과의 1대1 면담을 통해 현재 병원에 시스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수많은 나라들 중 의료 시스템이 최고로 알려진 한국으로의 비밀 출장을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퍼가 보여준 자료들은 파격적이면서도 놀라운 것들 뿐이었죠. 크리스퍼는 한국의 대학병원에서 실제 근무하며 겪은 모든 것들을 설명해주며 현재 근무하는 독일의 대학병원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대학병원 의사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은 저희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었고 한국의 평범한 대학병원에서 사용하는 장비들 또한 지금의 독일 대학병원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최첨단 장비들이었죠. 실제로 크리스퍼는 발표를 위해 한국의 몇몇 의사분들을 직접 회의장으로 모셔왔고 거기에 더해 새로운 한국의 의료 장비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의사분들은 엄청난 수술 기술을 보여주시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의사들을 놀라게 만들었죠. 병원장님께서도 처음에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한국의 의사들이 보여주는 수술의 진행 단계나 기술들을 보시면서 다소 당황한 표정을 짓고 놀라는 듯한 모습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특히 크리스퍼는 한국의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머물고 있는 병동의 구조나 시스템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똑같이 실내 공사를 하고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대학병원 병실들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더욱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학병원 병실들은 한눈에 보아도 깔끔한 것은 물론이고 환자들이 정말 휴식과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나 냉난방기는 물론 공기청정기까지 설치되어 있는 한국의 평범한 대학병원 병실은 저게 정말 한국에서는 평범한 수준인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돈이 많아 보이는 나라였습니다. 크리스퍼는 그동안 한국을 무시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한국의 의료 기술을 본받아야 된다며 실제 곧바로 적용이 가능한 의료 시스템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어요. 처음에는 크리스퍼가 인턴이라고 무시하던 의사 선배들도 점점 크리스퍼의 말에 집중하고는 몇 가지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직접 독일까지 와주신 한국인 의사분들은 크리스퍼의 회의가 끝난 뒤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한 몇몇 수술에서 함께하며 술기를 가르쳐 주셨고, 저는 그럴수록 왜 한국이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과 섬세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지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회의가 끝난 후 곧바로 저희 병원은 기존의 병동을 반으로 나눈 뒤 수술실과 환자실은 물론 냉난방기를 설치하기 위한 전기 배선 작업까지 공사를 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대학병원 환경과 똑같이 만들기 위한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전에는 환자들이 머무는 공간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없던 것은 물론 환자용 침대까지 너무나 낡아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병원장님께서는 한국의 의료시설에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거리낌 없이 돈을 투자하셨어요. 특히나 한국에서 오신 의사분들은 약 한 달 동안 저희 병원에서 머물며 수백 가지의 수술들에 대해 직접 섬세한 기술들을 추가로 가르쳐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의료 미팅을 가지자는 제안까지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은 약 1년여의 기간 동안 병원에 있던 모든 문제점을 고쳐나갔고, 특히나 한국의 의사분들께 수술 기술을 배운 현장 투입이 가능했던 우리 병원의 의사들은 환자들의 수술 만족도가 너무 높다는 긍정적인 결과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파산 직전이었던 저희 병원은 예전과 같던 명성을 회복할 수 있었고, 계속해서 발생하던 의료사고도 더는 발생하지 않는 안전하고 실력 있는 대학병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저와 크리스퍼에게도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평소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던 저는 크리스퍼와 함께 한국의 대학병원으로 정기적인 미팅을 하기 위해 출장을 가는 멤버가 될 수 있었고, 지금도 독일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며 선진국 한국의 의료기술을 더더욱 많이 배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서로 붙어 있는 시간이 길어서인지 저는 크리스퍼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잦은 한국 미팅으로 한국이 너무나 살기 좋다는 것을 확인한 저와 크리스퍼는 최종적으로는 한국의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며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대학병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실력을 갈고 닦아야 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만큼 한국은 의료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활에 있어서도 최고의 나라인 것이 분명하니까요. 우리 병원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받았던 한국의 의료 서비스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니 정말 자랑스러울 따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